마님, 축하드려요. 오늘부터 제가 이 집 안주인이 되었답니다.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든 것은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안채 문풍지를 흔들던 그 밤 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6세 이 집 문지방을 넘어 12해를 살아온 안채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옥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웃음이 호롱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비단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며 안방 문 앞에 선 그 여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것이었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순이의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이서방이 옥년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순이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12해를 함께 산 사내가 처의 눈을 피하는데 이토록 익숙할 수 있다는 것을 순이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어서 짐을 챙기세요. 행랑채 구석방 하나는 비워뒀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퍼붓는 것이라면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조용하고 단정한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선고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 너머에서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손을 떨며 농을 열었습니다. 12해의 살림이 차곡차곡 쌓인 그 안에서 순이가 꺼낸 것은 비단옷도 은비녀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붉은 실로 매화 한 송이가 수놓인 주머니였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 불 한 번 떼지 않은 듯 벽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순이는 빈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 쥔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순이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6살 봄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훈장의 외동딸로 자란 순이는 한양에서 포목 장사로 제법 재산을 모은 이서방네 집안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입이 험했습니다. 산골 것이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구나. 근데 허리통이 저래서야 애를 제대로 낳겠냐. 순이의 친정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참아라. 세월이 약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참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 바느질 솜씨가 엉성하다. 아침마다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씨도 없는 년.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아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은 처음에는 순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안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사내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옥년이 들어온 것은 순이가 26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작거리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은
진작에 돌았습니다. 이서방이 포목 장사를 핑계로 한양 나들이가 잦아지던 때였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 참으면 세월이 지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이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데려왔습니다. 씨를 이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뒷마당 장독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옥년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한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의 바느질함에서 은비녀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이 그 비녀를 머리에 꽂고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 비녀는 제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년이 따로 없구나. 어찌 서방님 집 물건에 제 것이 있다 하느냐.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순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통에서 빨래터에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을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이가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늦가을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행랑채 구석방, 냉기 가득한 방 안에서 순이는 가슴에 품은 주머니를 다시 한 번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수놓인 매화꽃잎이 느껴졌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년이 그 주머니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그날 밤 그토록 당당하게 웃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서방님, 오늘도 안 들어오십니까? 순이가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낸 것은 혼이 난 지 6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찬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날도 사랑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서 밤을 새운 순이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냉기로 뻣뻣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오래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주머니의 이야기를 하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옥년이 이 집에 발을 들이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년을 사랑채 앞마당에 세워놓고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잘 빚은 도자기를 자랑하듯 옥년의 어깨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아이다. 너희들도 잘 봐두거라. 순이는 안채 창호지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방이 안채에 들어왔을 때 순이는 밥상을 차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년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첫 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아끼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옥놀이개, 혼인 첫날 받은 금동비녀,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비단 저고리. 없어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순이를 닥달했습니다. 살림을 그렇게 허투루 하니까 물건이 없어지지. 어디서 팔아먹은 것 아니냐? 순이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설령 증거가 있다 한들
이 집에서 순이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서방은 옥년이 들어온 뒤로 순이의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옥년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직접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3자를 통했습니다. 행랑채 막내 몸종 점례가 그 통로였습니다. 점례는 15살 어린 아이였지만 눈치가 빠르고 말이 많았습니다. 옥년은 그 아이에게 여시며 떡이며 먹을 것을 쥐어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점례의 입을 통해 퍼진 소문들이 순이를 서서히 옥죄었습니다. 순이가 아래 것들에게 함부로 한다느니, 시어머니 밥상에 된장을 짜게 넣는다느니, 이서방 가끈을 일부러 잘라놓았다느니,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쌓이다 보면 누구라도 믿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늦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년의 방에서 뭔가를 꺼내던 점례가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점례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얼른 치마폭 안에 감췄지만 순이는 보았습니다. 붉은 실로 매화가 수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직접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혼인 전 친정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 솜씨로 만든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순이가 5년에 걸쳐 모아온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포목 장사로 외지에 나갈 때마다 순이에게 건네던 돈 중에서 순이가 밥을 굶어가며 아끼고 아껴 모은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다만 옥년이 그 주머니를 훔쳐가려 한 것은 그 안에 든 종이 때문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순이는 점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거 내놓아라.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점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 결국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그 주머니를 단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품 안에 넣고 잤습니다. 그런데 옥년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비녀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순이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이가 도둑으로 몰리는 소동 속에서 옥년의 몸종 하나가 순이의 방을 뒤진 것입니다. 주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이미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첫 번째 계획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더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순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순이가 사당 앞에서 눈을 뜨는 날 비로소 밝혀질 것입니다. 행랑채 구석방에서 밤을 새운 순이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발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슬대문을 나서며 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해를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자신의 것이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순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 위에서 순이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순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이의 발길이 닿은 곳에는 이 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 비단 치마는 제가 직접 짰습니다.
돌아가신 마님 수의로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이가 새벽 안개속을 걸어 도착한 곳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간 산자락에 낡은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처마는 썩어 내려앉았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그 사당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굶은 데다 새벽 찬 공기까지 마신 몸이 더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쓰러진 것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쉰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굽은 허리에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친 차림새가 수더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 흰자 위에 실핏줄이 돋아 있었고 눈동자는 묘하게 깊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갈 곳을 잃은 사람이요. 순이의 대답에 노파는 피식 웃었습니다. 갈 곳 잃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법은 없지. 여기는 불러야만 오는 곳이거든. 노파는 사당 문을 열더니 순이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순이는 망설이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당 안은 바깥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화로가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뚝배기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쭉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의 뱃속이 요동쳤습니다. 먹어라. 거기 앉아서. 노파는 죽 한 사발을 순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두 번째 권유에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죽 사발을 든 채로 순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앉아 화로 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품고 온 그 주머니,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느니라. 순이는 흠칫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주머니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가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파는 시선을 화로에 고정한 채 계속했습니다. 열어보거라. 지금 이때다. 순이는 천천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붉은 매화가 수놓인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끈을 풀자 엽전 꾸러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이서방이 한양포목 장사를 다녀오던 길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서방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서방이 잠든 사이에 사랑채 문갑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것이 이 종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이서방의 필체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 하나.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저작거리 고리대금업자에게 진 빚을 증명하는 문서였는데 담보로 올린 것이 다름 아닌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차용증 뒷면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처음 발견한 날에도 읽었고 5년 동안 수십 번을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고리대금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다른 필체로 덧붙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순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옥녀는 처음부터 이서방네 집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 기생 시절부터 고리대금업자와 손을 잡고 이서방의 빚을 뒤에서 조종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빚더미에 올라앉도록 유도하고 그 빚을 담보로 집문서를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이를 쫓아낸 것은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순이가 없어진 안채는 오롯이 옥년의 것이 됩니다. 이서방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갑니다. 그 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차용증 뒷면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노파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는 있으나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사당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뒤주 하나를 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곱게 쌓인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30년 전 일이다. 이 마을에 나와 같은 처지로 쫓겨난 여인이 있었지. 그 여인이 죽으면서 이것을 맡겨두고 갔다. 때가 되면 쓰일 곳이 있을 거라 하면서 순이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을 펼치자 안에서 나온 것은 서찰한 묶음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필체가 낯이 익었습니다. 이서방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낯이 익은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서찰에는 옥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순이가 이 집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시어머니와 옥년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순이는 서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 순이는 가장 냉정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가 늘 그랬습니다. 손이 차가운 사람이 오래 버틴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숨어라. 순이는 반사적으로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당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발소리는 두 사람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이 안에 여자가 숨어든 것을 봤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점례였습니다. 찾지 못하면 마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뒤주 뒤 어둠 속에서 가슴을 꼭 틀어쥐었습니다. 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옥년이 이 사당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아직 순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은 쫓지 않습니다. 순이는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남자와 점례가 사당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는 태연하게 화로 앞에 앉아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귀신 드나드는 곳이요. 산 사람은 오래 있으면 못 써. 노파의 말에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가 뒤주 뒤에서 나왔을 때 노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갈 곳이 생겼을 테니. 순이는 서찰 묶음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용증이 든 주머니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당문을 나서며 순이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순이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순이가 이서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서방은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순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품에서 서찰 묶음을 꺼내 사랑채 마루 위에 펼쳤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옥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순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비단 치마는 제가 직접 짰습니다. 돌아가신 마님 수의로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방은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옥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처음으로 목격하는 옥년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눈빛을 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으라 하셨습니까? 제가요? 당신이 먼저 꿇으시지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찰 묶음이 사랑채 마루 위에 펼쳐진 그날 밤, 이서방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손에 쥔 채 굳어버린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은 달랐습니다. 처음 흔들렸던 눈빛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입가에 다시 그 조용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서방님, 저 여자가 어디서 그런 것을 주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 이름으로 쓴 가짜 서찰이 증거가 됩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순이를 향한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은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 쫓겨난 몸으로 밤중에 남의 집 사랑채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관아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서방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과 나약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2해를 함께 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자신을 지켜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찰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한 사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옥년 씨 손으로 직접 쓴 답장을 받은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옥년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서 쫓겨난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여인이 맡겨둔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그것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허세였습니다. 노파가 그 여인인지 아닌지 순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눈가에 실핏줄이 돋았습니다. 이서방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물러들 가거라. 낮고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를 지나치며 옥년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두고 보지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밤새 순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 돌아와 등잔불 하나 켜놓고 서찰 묶음을 다시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내일을 대비했습니다. 옥년이 어떻게 나올지
어디서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차례로 짚어나갔습니다. 새벽녘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 점례입니다. 순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점례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년 마님이 오늘 새벽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하로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님을 절도죄로 고발하는 서장을 넣었습니다. 은비녀 건으로요. 아침이 되면 포졸들이 올 겁니다. 순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점례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왜 말해주는 것이냐? 점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랍니다. 아들 돌잔치 끝나면 쓸모없다고요. 옥년 마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는 잠시 점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엿 한 조각의 마음을 파나였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엽전 꾸러미에서 몇 잎을 꺼냈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점례는 눈을 들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이 집 마당에 포졸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이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안채 대청마루에 단정히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서방은 사랑채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순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순이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멈췄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이 저 여자입니까? 순이가 손을 들어 옥년을 가리켰습니다. 옥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이는 품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포졸 중 가장 나이 든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 문서가 담보로 잡혀 있는 차용증입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에 적힌 채권자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포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이 움직였습니다.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슬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순이도 포졸들도 옥년도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곱게 빗은 쪽머리에 옷비녀를 꽂은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손에는 서찰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간밤에 점례편으로 전해 보낸 바로 그 서찰 묶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 전 현감 박나으리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 집과 관련하여 고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서찰 속에 이름이 적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서 쫓겨난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서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간밤에 점례편으로 보낸 것은 서찰만이 아니었습니다.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옥년이 대청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요? 서방님 어디 계십니까? 이서방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다
박나을이 며느리를 보는 순간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옥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옥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청마루 끝에 발 뒤꿈치가 걸렸습니다. 비틀거리는 옥년을 향해 순이가 마당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으라 하셨습니까? 제가요? 당신이 먼저 꿇으시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년의 두 무릎이 천천히 마루 위에 꺾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광경을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너무 쉬웠겠지요. 포졸들이 옥년을 데려가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채 쪽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시어머니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포졸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거라.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습니다. 포졸들이 멈췄습니다. 이 집 일은 이 집에서 처리한다. 관아 사람들은 물러가거라. 포졸 중 나이 든 이가 나섰습니다. 마님, 고발서장이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장을 넣은 사람이 내 아들 집첩이라는 것을 원님도 아실 것이다. 집안 내 다툼으로 처리해달라 하면 되리리다. 순이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순이가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예상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나을이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자네 어머니한테 내가 할 말이 있네. 자네가 대신 들어줄 수 있겠나?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뭔가가 번들거렸습니다. 순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순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결국 옥년을 데리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집안 내 다툼이 아닌 것이 서찰로 밝혀진 이상 시어머니의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끌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사랑채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 주머니가 텅 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차용증도 서찰도 이제 모두 포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순이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문서는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간다. 이서방이 그 말을 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대답은 이서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옥년이 끌려간 다음 날부터 이 집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덮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관아에 소환되었고 이서방이 진 빚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옥년이 뒤에서 조종해온 방식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작거리 빨래터에서 시장 어귀에서 순이를 도둑년이라 불렀던 입들이 이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본처가 당했던 것이었구나. 그러나 순이는 그 말을 들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박나을이 며느리와 함께 사당을 찾았습니다. 노파는 그날도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노파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느냐? 박나을이 며느리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순이가 끼어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노파가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박나을이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이서 화로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나을이 며느리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억울함은 반드시 때가 있다고요.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그 때를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월만 기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손을 놓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이서방이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 들어온 이서방은 순이 앞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를 비췄습니다. 미안하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2해가 그 두 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감정이 솟구칠 줄 알았습니다. 분노이든 슬픔이든 그리움이든. 그런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되고 깊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이서방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문서는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간다. 순이는 그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순이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겠나. 안채를 다시 내가 맡아주게. 내가 잘못했네. 다시 시작하세. 순이는 잠시 그 말을 귀 안에 담아뒀습니다. 다시 시작.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지 순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6에 넘어온 문지방, 씨도 없는 년이라 불리던 세월, 도둑년 소문이 퍼지던 저작거리. 그것들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순이는 진심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보낸 12해가 모두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집 안주인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서방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안주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안주인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12해가 걸렸습니다. 이서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는 계속했습니다. 문서는 거두십시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해보게. 점례를 제게 주십시오. 이서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순이는 담담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쓸모없다 버려질 아이입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서방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모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보자기, 엽전 꾸러미, 그리고 비단 주머니. 주머니 안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차용증도 서찰도 모두 관아에 넘긴 뒤였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점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등에 맨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보자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보면 안다. 순이는 소슬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가로질러 온 시어머니는 순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순이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옥년의 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받아라. 순이는 놀이개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2해 치고는 너무 짧은 작별이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장 긴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점례가 옆에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마님,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밥이야 해 먹으면 되고 잠은 자리 깔면 된다. 그럼 돈은요? 순이는 보따리 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점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5년 동안 모은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포목점이라도 하나 열까 한다. 점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님이요? 포목점을요? 내 서방이 포목 장사로 재산 모은 것 12해 옆에서 지켜봤다. 못할 것도 없지. 점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빵 터졌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순이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순이가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소슬대문 밖 2칸짜리 방을 빌려 시작한 포목점이 3년 만에 저작거리에서 제법 이름을 얻었다는 것. 점례가 그 가게의 일꾼이 아니라 동업자가 되었다는 것. 박나으리 며느리와 의자매를 맺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순이의 가게 처마 아래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딱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 붉은 실로 수놓은 주머니 속에서 5년을 기다려온 이름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 간판을 저작거리에서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 이서방이 다시는 포목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집을 잃은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고. 순이는 집을 잃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안주인입니다. 이것이 본처 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